내가 만약에 중요한 순간이라면, 내가 범죄 전력을 받으면 곤란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경찰 단계 초기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유리한 진술을 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제출해 둬야 각 단계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좀 간단하게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민사소송은 돈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돈과 관련된 분쟁이에요. 내가 손해를 입었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고요. 돈을 빌려줬으면 대여금 청구를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돈과 관련된 분쟁을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근데 형사소송은 형법에 규정된 규정을 위반했어요. 그리고 특별법에 규정된 규정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형사처벌하는 절차를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 사람 죽이면 처벌받아야 되죠. 누군가 때리면 불구로 만들면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사기치면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규정들이 다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못된 짓 하면 형법상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에 없는 규정들은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뭐 다양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정 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뭐 여러 가지 이런 특별법이 있는데 그 규정된 행위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되게 돼 있고, 대부분 나쁜 짓 하면 다 처벌받게 미리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법, 특별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경우가 이제 형사소송인 거고요. 그럼 형사소송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 고소하는 방법이 있고요. 고발하는 방법이 있고,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인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소는 그 범죄 행위 피해자, 얻어맞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범죄에 얻어맞은 피해자가 제기하는 것이 고소고요. 근데 피해자가 아니라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 목격자가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걸 고발이라고 합니다. 이 범죄와 직접적인 관계없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이거 좀 처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고발입니다. 생각보다 사람들 고발 많이 합니다. 내가 피해자가 아니면 굳이 신경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식이 투철해서 관련 없는데 고발 많이 합니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날 고발했다고 해서 조사받고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음주운전 같은 걸 하다가 저 사람 음주운전이에요 라고 하면서 막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형식은 다르지만 진정을 제기해서 수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경찰이 인지해서 형사소송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휴일인 경찰, 휴무인 경찰이 카페에 있는 이상한 사람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자다 하면서 잡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경찰관이 제복 입고 돌아다니는데 막 번화가에서 압구정에서 열심히 다투다가 싸움에 이르렀고 개판돼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수사관이 인지해서 직접 잡아가서 형사소송이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형사소송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제 입건이 되게 되고 이제 경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형사소송은 단계가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법원 단계, 이렇게 순서대로 가게 돼요. 형사소송이 시작되면 제일 처음 경찰 단계로 가게 됩니다. 경찰 단계가 끝나면 검찰 단계로 가게 되고, 검찰 단계가 끝나면 법원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를 2번, 3번을 합해서 이제 수사 단계라고 하고요. 이 법원 단계를 공판 단계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고소, 고발, 진정, 인지가 돼서 경찰 단계로 갔어요. 그러면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고소를 했다면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하게 돼요. 내가 얻어맞아서 피해자가 됐다. 그러면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서 담당 부서가 정해지고 담당 수사관이 지정이 됩니다. 그럼 수사관이 그 고소장을 볼 거 아니에요. 몇 월 며칠 압구정 이런 번화가에서 여자 문제로 다투다가 얻어맞게 됐다. 그랬구나. 고소인이 중상해 혹은 육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렇게 되면 고소인을 불러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죠. 고소장에는 서류만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접 고소인을 불러서 구두로 물어보면서 조사를
하고 조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소인 조사부터 하게 되고요. 고소인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맞은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이러면 이후에 피고소인을 조사합니다. 그 사람을 때렸던 가해자를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피고소인도 뭐 할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 사실 때리지 않았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때렸다. 혹은 살살 때렸는데 엄청 많이 다친 것처럼 과장하는 것이다. 뭐 이상한 말들을 할 수 있죠. 혹은 때릴 거긴 하지만 내가 돈 주고 미리 합의했다. 더 이상 고소하지 않겠다고 가서 썼다. 근데 제기한 것이다. 뭐 이런 막 항명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피고소인 조사를 이제 하게 되고요. 피고소인 조사가 끝나고 나면 둘의 말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피고소인 항변하는 말을 들어보면 고소인의 말과 불일치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불일치하는 게 있다면 이제 2차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차 고소인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2차 피고소인 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증거가 명확히 없는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증거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CCTV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10대 정도 맞았고 얼굴을 맞았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얼굴을 때리지 않았고 기껏해봤자 한두 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사건 현장에 CCTV가 없어요.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소인에게도 할 수 있고 피고소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해서 만약에 10대 맞았고 얼굴 맞았다 라고 하는 고소인의 진술이 참인 것으로 드러나고 피고소인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거짓으로 드러나면 훨씬 더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대질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둘 다 불러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으면 수사관 앞에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변호인이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제 의뢰인 중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말을 믿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나중에 조사를 받다 보니까 전혀 다른 배치되는 증거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조사받기 전에 분명히 의뢰인한테 명확히 여러 번 물어봤는데 무조건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조건 자기 진실을 말하고 그 눈빛을 보니까 진짜 진실인 것 같았어요. 저도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봤는데 진짜 진실인 것처럼 눈빛과 목소리가 들렸었어요. 그래서 나는 믿고 수사관에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수사관이 변호사님 뭐 제대로 한 거 맞냐라고 하더니 다른 그 배치되는 증거를 내미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의뢰인을 데리고 구속으로 데려오고 가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좀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저도 몇 번 겪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대질 조사를 하면서 수사관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서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하는 과정, 대답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어색한 답변을 할 수 있고요. 그 질문하는 과정에서 거짓말로 드러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수사관이 보고 고소인, 피고소인 중에서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증을 형성하게 되고요. 자료들을 수사 보고서에 기재해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럼 경찰 단계에서 최종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혐의가 있다라고 봐지면 송치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봤는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면 불송치라고 하는 것을 하게 돼요. 내가 얻어맞았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변 증인들의 진술도 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보니 고소인이 참인 걸로 나왔고 대질 조사를 해보니 왠지 피고소인이 말이 횡설수설하고 거짓말인 것 같다. 그러면 이건 혐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송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거꾸로 고소인 조사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니까 고소인이 거짓으로 나왔다. 피고소인의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니까 참인 것으로 나왔다. 대질 조사를 해보니 고소인이 뭔가 횡설수설하고 과장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혐의 없음. 불송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송치라는 말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 단계로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송치라고 하는 말은 혐의가 없기 때문에 검찰로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혐의가 인정돼서 송치가 되면 검찰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근데 불송치가 되는 경우에는 안 넘어가죠. 그런데 고소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이의 신청을 하면 이 검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송치가 돼도 검찰 단계로 가고 불송치가 되더라도 고소인이 이의 신청하면
검찰 단계로 가게 됩니다. 결국 대부분 검찰 단계로 가게 돼요. 그럼 검찰 단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러한 절차가 또 이루어질 수 있어요. 보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검사도 수사를 합니다. 우선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가 약간 미비하다라고 하면 검사가 보완 수사를 내려서 조사를 또 하게 합니다. 이렇게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조사가 된 채 검찰로 넘어오면 검찰도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소인 조사나 피고소인 조사를 또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검사가 충분히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나서 또 판단하게 됩니다. 경찰에서도 1차 판단을 하게 되고 검찰에서도 2차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검사가 봤을 때 혐의가 있다, 얻어맞은 게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기소라고 하는 것을 하게 돼요. 기소라고 하는 의미는 검사가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는 게 기소예요. 그런데 혐의가 없는 것 같다, 고소인의 말이 거짓말인 것 같다, 그럼 불기소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불기소는 법원으로 넘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검찰 단계에서 끝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기소 결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증거 불충분, 뭐 혐의 없음, 기소유예, 여러 가지 종류의 불기소 결정이 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형사처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증거가 충분히 입증이 돼야 형사소송에서는 유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 불기소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건 뭐 혐의가 없다, 이거는 뭐 법리에 맞게 고소가 되지 않았다, 이거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혐의 없음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럼 불기소가 되는 거고, 기소유예는 쉽게 말해서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한번 봐주는 겁니다. 좀 경미한 정도의 범죄라서 봐주는 거예요. 뭔가 피고소인이 뭐 때리는 신용을 하긴 했지만 제대로 맞지 않았다, 빗 맞았다 라고 하면 이제 뭐 반성하고 있고 뭐 합의가 됐다, 그러면 이제 기소유예를 해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검사가 봤을 때 이런 불기소가 되면 고소인은 항고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혐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한번 봐주지만 난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빗 맞은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맞았다, 10대 맞았다 얼굴, 그래서 이건 기소할 사안이 전혀 아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판단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불기소를 결정했던 검사가 아니라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에서 항고 사건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사가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기소를 했다. 그럼 기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약식 기소, 정식 기소가 있습니다. 약식 기소는 경미한 건이니 뭐 그냥 몇 대 때리고 뭐 다치지도 않았고 그런 건이니 벌금만 내고 끝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약식으로 재판을 하자, 그게 약식 기소고요. 대부분 경미한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정식 기소는 이거 벌금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이거 재판 받게 해야 된다, 재판을 받게 하는 게 정식 기소입니다. 그래서 정식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법원 단계로 가게 돼요. 법원 단계로 검사가 봤을 때 이건 재질이 나쁘다, 재범의 여지가 있다, 전력이 많다, 이건 벌금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데 또 저질렀다, 이놈은 가만둬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 정식 기소라고 하는 걸 하게 되고 법원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건이 약식 기소가 아니라 정식 기소됐다라고 보면 이건 좀 심각한 겁니다. 검사는 이렇게 정식 기소한 경우에 거의 다 징역형 구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식 기소가 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약식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벌금형이 나오면 일단 범죄 전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가능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게 좋아요. 그래야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벌금도 안 내게 되고 처벌 자체를 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약식 기소가 나올 상황이더라도 기소유예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정식 기소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니 변호인의 조력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법원 단계로 가게 되면 판사가 또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의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판사가 봤는데 이거 혐의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유죄를 선고하게 되고요. 유죄 선고를 하게 될 때 이제 판사는 어느 정도 형을 부과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벌금형을 부과할지, 아니면 징역형을 선고할지, 아니면 뭐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이런 재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500만 원 선고할지, 1000만 원 선고할지, 2000만 원 선고할지, 징역형 선고하더라도 1년 할지, 2년 할지 이런 대단한 재량을 판사가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혐의가 없다라고 인정이 된다. 그러면 무죄 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징역형을 선고됐는데 너무 많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러면 피고인은 이제 항소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고요. 근데 무죄가 됐다. 검사가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식 기소를 했는데 이제 무죄가 됐다. 그럼 검사는 이제 불명예잖아요. 죄 없는 사람 기소한 거니까. 그럼 이제 검사가 항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피고인이 항소하는 거예요. 재판은 양 당사자 간의 싸움이거든요. 이제 형사 소송은 이제 검사와 피고인 간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제3자인 이제 법원, 공정한 기관인 법원인 제3자인 법원이 둘 간의 다툼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검사는 법률 전문가예요. 검사는 법률 전문가인데 피고인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공정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고인들이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거예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률 전문가인 검사와 이런 재판을 해서 공정한 기관인 법원이 판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판결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죄, 무죄가 날 수 있고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너무 과도한 형이 선고된다면 피고인이 항소를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무죄가 됐다. 그러면 검사가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한 거니 항소를 하게 됩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이제 2심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1심과 똑같은 이런 공판 단계에서 재판을 해서 2심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심에서 만약에 판결이 났다면 언제 항소를 해야 되느냐? 항소 기간이 있어요. 항소 기간이 판결 선고가 난 날로부터 7일입니다. 판결 선고가 난 날로부터 7일이에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아니라. 그런데 민사소송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요. 형사소송에서는 판결문을 자동으로 보내주지 않아요. 내가 법원에 가서 등사 신청을 해야 판결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 날 기준으로 7일 이내에 반드시 항소를 제기하셔야 항소심에서 2심에서 다툴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7일 이내에 항소하지 못한다면 그냥 1심 판결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내가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이런 절차로 흘러가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경찰 단계에 있다, 검찰 단계에 있다, 법원 단계에 있다. 내가 만약에 중요한 순간이라면, 내가 범죄 전력을 받으면 곤란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경찰 단계 초기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이때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피고소인이 어떻게 조사하는지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받고 나서 수사관들이 수사 보고서도 써요.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 내가 유리한 진술을 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제출해 둬야 각 단계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각 단계에 맞게끔 유리한 판단을 받아야 내가 승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연락을 주시면 전문 변호사들이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